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매주 화요일 4부에서는 천막회로 시작이 되죠. 오늘도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전 정권을 탓하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한일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손을 놓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내 정치에만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바로 고치겠다는 뜻을 보이신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 그런 5년 동안에 손을 놓고 가는 바람에 경제적 손실이 일각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20조 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북핵의 고도화 문제라든가 중국의 질서 재편 문제,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고, 좀 더 자주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전략을 풀어가야 되는 측면도 무능이라든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점을 사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문제를 두고 비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5년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5년도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게 맞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거고요. 그게 맞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도자라면 지도자답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결단할 때는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파해 가겠다 그 의지를 보이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반일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 이런 문장도 등장을 하는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책임의 원인은 어쨌든 국민들이 상식적 수준을 받아들이기에도 받은 것 없이 내주기만 한 이번에 정상회담이다. 특히 국민의 어떤 주권, 자존심, 역사 의식과 관련돼서 그 징용국 문제라든가 또 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갈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비판 여론이 생각보다 너무 커지니까 이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그 책임을 반일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전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반일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형성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최초의 원인이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상권 분립 국가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그 위자료 요청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삭제로 나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소미아 유예가 된 거고요. 그 뒤로 이제 악화된 겁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 갈등을 일으킨 일본이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는데 전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히 군사 대국화를 아베 내각 이후에 계속 추구하면서 군사적인 어떤 도발이나 이런 부분까지 우려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는데 일본이 철회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었는지 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책임을 지금에 와서 전 정부의 책임으로 이렇게 던지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두 분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 반대 여론이 높다.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2023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거 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지금 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전제 방안에 찬성이 35%, 반대가 59%고
한일 관계가 가급적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게 31%, 서두를 필요가 없다가 64%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의 변동은 사실상 2% 정도밖에 차이가 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높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2%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원래 폭락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조청래 전 부원장님부터 말씀해 이게 주시죠. 지금 이제 국민 감정으로 가면 뭐 여러 가지 그 기분이 상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상의 내용부터 해서 개인이 정부를 넘어서 청구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돼 있거든요. 협정문에 보면.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민간합동위원회를 열어서 개인 청구권 신의칙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수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 2007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일부 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성적인 머리로 볼 때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든가 동북아의 질서라든가 우리나라의 국익 차원에서 볼 때 이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상하는 게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본의 언론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주도권을 쥔 대일 그 해법을 두고 햇빛 정책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문항이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가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한일 양국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생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느냐 아니냐 보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마음이나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조기영 변호사님.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실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초중반대 정도까지 원래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여권 지지층이 그 빠질 수 있는 최대 결집이 돼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봅니다. 여기서 2%를 그 일본 방일 성과에 대한 평가로 동일한 비율로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이제 고정된 지지층에서 이 뭐 이렇게 폭락할 정도의 어떤 변동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이슈에 대한 것은 향후에 다른 이슈가 결부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될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제 잠재된 어떤 국민 여론이 일정 정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몇 가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없다 이렇게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뭐 G7 정상 유엔도 그렇고 외교와 관련돼서는 계속되는 실패에 대해서 냉정한 비판 여론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그 사안이나 여러 그 지금 고정 지지층에 반영되는 비율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 좀 전에 인용하신 그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번에 방일에 대한 어떤 비판적 여론은 실제 국민들의 여론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 주 60시간. 이게 60시간인지 69시간인지 뭔지 이게 사실이요. 이 정부가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 관리에 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그랬는데 또 정부 부처 내에서 다른 소리도 좀 나오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오늘 다시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느낌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을 주면 참 안 좋을 것 같은데 조청래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예.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주 69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야 일주일에 69시간이나 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주 단위로 관리하던 노동 근로 시간을 월 단위 혹은 분기 단위, 반기 단위, 1년 단위로 했을 때 노사가 합의해서 선택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최대 6일까지 노동이 가능하니까 최대치를 환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69시간 프레임이 돼가지고 이게 그러면 노동 근로자들의 휴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휴가를 몰아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동 시간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지고 나면 그 외 시간은 그 근로를 시키고 싶어도 못 합니다. 지금 주 52시간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메시지 관리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먼저 가지 않고 용어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이게 프레임화됐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땐 대통령께서 휴식권이나 건강권의 차원에서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로계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선이 어디냐 이걸 찾아라. 그걸 찾아서 최대 노동시간 부분들을 정해줘야 그걸 오버해서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다. 이 의지를 밝히신 거고요. 네. 그 과정 관리를 새로 하라는 뜻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 좀 메시지 관리 실패가 아니고요. 정책 자체가 오락가락했다고 봅니다. 이게 최근에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 시간 제시는 하지 않았죠. 물론 이 사례로서 들기는 했습니다만 120시간 노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업 현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걸 얘기했고 그거에 따라서 노동 시간 유연화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적정한 게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계속적 논의를 해오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뭐 공청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69시간으로 입법 예고를 한 것이었고요. 적어도 이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고 하면 사전에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이제 검토되고 보고되고 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게 안 됐다면 문제이고요. 대통령의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지금 며칠 사이에 오고 간 내용에서 이제야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입법 예고가 69시간으로 됐으면 그렇게 보고받지 않으신 건가요? 지난번에 교육부 취학연령 하향 문제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의 어떤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60시간 문제에 대해서 또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상한을 준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고위관 기자 발로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용노동부가 당초에 입법 예고하고 전 단계에서 어떤 협의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조정을 했는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 관리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전혀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잘 판단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화제를 바꿔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말이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분들의 얘기가 각기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말과 박용진 의원의 말이 좀 다른데 우선 조총래 부원장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각각의 분들을 만나가지고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얘기하다 보면 단일한 메시지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와서 전하고 싶은 얘기를 전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의의 기초에서 그렇게 보고요. 근데 한 분은 뭐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한 분은 민주당이 변화를 하면은 국민이 신뢰할 거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민주당 내에 친문재인계가 소멸했거나 극소수로 압축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 정도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뭐 수박 7적인가 하면서 맞아요. 카드를 예. 돌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넣었고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비명계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분이 이상민 의원이 우리가 꼬붕이냐 하고 뭐 사실상 치받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위상이나 위치는 좌표가 어디쯤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돼요. 이재명계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비명계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민주당 내에서 효용성을 상실하거나 극히 제한되는 국면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기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두 분 가셨을 때 장시간 대화를 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과 말씀의 취지는 두 분한테 하신 말이 똑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단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맥락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그 부분을 이제 보고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당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취지로 그게 해석이 돼버린 거고요. 박형진 의원도 마찬가지 당이 변화해야 된다. 갈등 극복하고 잘 나가야 된다. 이거는 항상 누구나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마치 비명과 친명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양측의 다른 메시지를 준 것처럼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걸 의식하시면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고 보고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 그 듣는 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민주당 내의 어떤 어떤 기반 내지 입장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세력 기반이 없어져서 여기저기에서 뭐 이 비판을 받는 입장이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소위 말하는 아까 칠적이라도 뭐 그 카드 만들어서 돌린 분들이 실제 당원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자정해야 된다는 오히려 반대 비판 여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당원인지도 모르고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회 주장 보면 당원이 아닌 분들이 개딸을 행사를 하며 당의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조충렬 의원님. 아니 얼마 전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뭐 SBS 라디오에서 엄청난 건데, 이 대표로는 뭐 선거가 어렵다는 얘기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뭐 엄청나게 항의 전화 받고 문자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언론의 맥락을 보니까 본인이 그 수위가 높은 욕설의 수위가 높은 사람을 당의 신고센터에다 전화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당원들이 아니더라. 뭐 당원이 아닌 사람이 많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 결국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비록 공격받고 있지만 자기가 민주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기반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걸 강변하기 위한 내용으로 했겠지만 일단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색깔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진짜 개딸이냐 아니냐 뭐 진짜 당원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 내의 분열상이 아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건도 그렇고요. 그 분열상이 표면화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이것도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아니 개딸이나 강성 지지인이 꼭 당원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네. 당원이 아니고 뭐 당원은 아니지만 지지를 지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다만 당원이어서 그 어떤 비판적이고 과도하게 어떤 공격을 하든 아니면 지지라서 공격을 하든 그 한계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당이 잘 돼야 된다는 정도에서 그런 목적에 반해서 행동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뭐 할 수는 있는데 이 지금의 그 문제가 되는 어떤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내지는 개딸을 표방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공작을 한다는 정도의 표현되는 분들은 실제 보면 도를 넘는 정도거든요. 욕설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이런 그 메시지들을 막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생산적이고 다소 좀 과하더라도 수용될 수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욕 많이 먹으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도를 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당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생방송 당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제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제 요청으로도 안 되는 정도의 어떤 도를 넘는 공격, 실제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만한 공격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내 신고센터를 통해서 이게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당내 분열을 노리는 어떤 이 의도적인 어떤 개입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신고센터를 통해서 실제 당원인지도 확인하고 그런 글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분이 과거에 어떤 것을 했는지 해서 웬만한 내용의 비판까지는 다 수용하겠다는 기본 전제를 깔되 다만 도로를 넘거나 실제 당원이나 지지자를 가장해서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는 조치까지 하겠다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 개인에 대해서 그거 사실 모욕죄 뭐 이런 거 성립 안 돼요? 그렇죠. 모욕이나 명예훼손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하여간 뭐 근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거 하기도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심하다는 거는 저도 이 이상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좀 역지사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